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증을 시킨 고의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했을 당시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죠? 그렇습니다. 법원은 김진성 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김 씨에겐 위유죄 판단을 내리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고 변론 요지서를 보낸 일련의 행위를 위증을 종용한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던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만 갖고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거라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난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방식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선고 이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오후 2시 40분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하다는 플랜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했는데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고 일부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오늘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던 만큼 부담이 컸는데요. 두 번째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뒤에 사필 규정이라며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내용에 수긍하긴 어렵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지도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무죄 선고는 사필 규정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로 복귀한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 규정 아니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했는데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SNS에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사법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내에선 고비 하나를 넘겼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피선거권 박타령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보다 이번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를 견고히 유지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도 더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상급심이 남은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다른 재판의 결과도 아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왔던 여당 분위기도 살펴보죠.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공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애초 이 대표 판결 직후 지도부가 입장을 바로 밝힐 거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내용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내에선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선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선고를 정부 여당의 지지세 반등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개 설전을 벌이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라 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위증의 고의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열흘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서 예상보다 좀 높았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예상과는 다른 결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실상 위증을 했던 위증범이죠.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돼야 되는데 김진성 씨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죄 자체가요. 위증을 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고 위증을 시키는 교사범이 이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위증을 한 위증범이 유죄가 선고되면 교사범은 당연히 유죄를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판결 선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봤다는 검찰의 그 주장 내용을 관련 내용을 녹취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그런 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런 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네, 일단 검찰은 그 김진성 씨가 이 대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의 이제 판결에 관한 자료, 설명 자료를 읽어봤는데 조금 이제 저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 행위가 없었고 또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대표의 무죄 판단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은 위증을 교사하는 교사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제 하나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교사의 범위, 즉 이 위증범은 전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데 교사범이 시켜서 그런 범죄의 결의를 갖게 하는 이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교사하고 있다라는 고의를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통화 녹취록에서 이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환기해 보라든지 변론 요지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행동을 어떤 위증의 교사라고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당한 방어권 보장, 이 변론권 안에 포섭되는 행위이지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위증을 교사하는 행동까지로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기억을 환기시켜서 이야기하라라는 정도의 의사였다라고 재판부는 봤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도록 교사하는 그런 고의까지 없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위증범이 위증교사범은 교사를 하려 의도도 없었는데 위증범은 어떠한 이익도 수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위증을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얘기가 나온 변론 요지서 부분이요. 이 여당이나 일부 측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주는 것이 이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했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부를 사람에 대해서 그 증인이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항이 있으면 그중에 어떤 걸 기억하는지 어떤 걸 기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질문에 불과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또 기억이 지금은 흐릿하지만 그래도 한번 환기해봐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그런데 변론요지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변론요지서라 하면요. 보통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그 1심 재판 과정 혹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증인에 대한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유리한 증거까지 모두 종합해서 변론을 정리하는 요지서를 변론 요지서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많은 증인 중에 한 명에게 이 해당 문서를 준다고 하면 이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어떻게 주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의 방향이 이렇게 주장되고 있구나라는 서면을 증언을 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 변론 요지서를 교부한 행위를 정당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이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변론 요지서에 써진 대로 증언하라라는 정확한 워딩은 없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두고 어떤 위증교사의 행위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요. 서초동 법조계의 많은 변호사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구속 실질 심사 과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도 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이른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또 판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장 실질 단계에서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됐고요.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대표도 유리한 증거를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의 증거 관계와 또 지금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쓸 때 내놓았던 이 증거 관계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반드시 1심의 재판 결과도 그거에 기속되거나 반드시 그거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영장 전담 판사도 수사 단계 때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놓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의 하나의 근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무죄 근거 중에서 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가 통화 당시에 그 김 씨가 증언을 할지 또
또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판결 결과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증인이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 확인의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언제 증언을 할지를 그 통화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켜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해서 교사를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취지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냐라는 사실 확인, 기억 환기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뭐 피고인이든지 피고인의 변호사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의 범위 내에 있는 확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사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만큼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도요, 이 가중 구간에 해당할 때 이제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구형이죠,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위증범이 유죄인데 위증 교사범이 무죄다라는 논리 자체가 조금 허술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실 위증이라는 건요, 위증을 하는 사람은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본인은 단순 참고인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뭐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진술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위증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교사한 사람, 피고인이 그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는 사람이 교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교사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얻는 이득 없이 위증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파고들 것 같고요. 또 김진성 씨가 수사 단계 때 나는 이재명으로부터 이렇게 위증을 교사 당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유에서 이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김진성 씨의 그 수사 단계 때의 진술에 대한 증거적 판단,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된 것이냐라는 또 논리적인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도 항소심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교사가 없었는지, 본인은 이 전화 녹취록상의 이 워딩을 들으면서 어떤 압박을 느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또 철저히 물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심 판결을 두고서 예상을 못했던 분들은 뭐 2심에서 또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든요. 이 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2심에서도요, 그 결과를 1심과 반드시 똑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무난하게 추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또 검사로서도 생활을 했지만 사실 위증범이 유죄가 나왔는데 또 자백을 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위증 교사범이 무죄가 나온 케이스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고요. 심지어 위증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위증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구체적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 교사 행위조차 없었고 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고요. 또 1심에서 불렀던 증인에 대해서 재차 소환해서 검찰에서 증인 신문을 좀 철저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 위증범보다는 위증 교사범이 통상적으로는 처벌이 더 엄히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통상적이라면은 이 위증 교사범에게는 어떤 형이 내려집니까? 위증 교사범에 대해서는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징역형의 실형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피고인이 위증 교사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재명 대표 판결에서는 무죄 아니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법조계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렇게 예상하곤 했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나온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뒤집힌다라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와 반면에 김진성 씨는 500만 원의 형을 받았거든요.
유죄가 나온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위증을 했다, 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솔직하게 진술한 어떻게 생각하면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위증 사건, 위증 교사 사건에서 위증 교사로 입건된 사람이 위증범에게 통화하는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었고 거기에 진술자인 이 위증범으로 지금 입건돼서 유죄 판결이 난 김진성 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고 또 압박감을 느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나는 위증을 했습니다. 라는 또 자백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진성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판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는데 이번 선고가 나기 전에는 사법부를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게 조금 유효했을까요? 사실 뭐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형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사법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위증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법정 질서를 흐릴 수 있다라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1승 1패다, 1심 결과만 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이재명 대표는 이 1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덜었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도 예를 들어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입지나 또 지금 앞으로 올 세 가지의 또 재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좀 한숨 돌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법 리스크도 조금은 던 그런 판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을 선고한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사건도 같은 형사 33부가 심리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오늘은 굉장히 이제 즐겁고 좋은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나머지 판결들 재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대장동 백현동 또 위례 여러 가지 사건들도 1심 심리가 계속 중이고요. 또 지난주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그 판결도 항소를 하면서 2심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한 사건 등 앞으로도 다가올 사건도 많고요.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된 법인카드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결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소심 대법원 판단까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언제 끝날지는 뭐 아무도 모르고요. 네. 다만 기준을 다음 대선으로 잡는다면은 2027년 3월까지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도요, 재판을 해야 되는 기간이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요. 분명한 것은 1년 안에 끝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예. 1심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또 2심 진행 예정 중인 것도 있고요. 또 각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심리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2027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슈퍼위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이 많은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2심 결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지 않은 사건들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재판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정치자금법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지 여부를 고려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가 선고되면서 아마 조만간 이 여당에서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 즉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범인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 수사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이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법적 조언을 했다라는 또 텔레그램 또 증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 전 부원장뿐만 아니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 또한 이재명 대표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공범이랄지 또 하나의 또 주요한 또 주범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다라고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 추가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판결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 또 유죄를 받게 된다면은 이 대표 역시 법적인 방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이 부지사 같은 경우에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 불법 지급됐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2심에서도 이렇게 판단이 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불법 지급된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판결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지금 2개, 선거법과 오늘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3개 재판에서는 아직 심리 중인데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크게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가 다 주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최근에 기소됐던 이제 법인카드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 카드 사용 내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과연 이 범죄의 혐의 입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적 증거인지 여부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3가지의 사실은 재판이 다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가지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판결 결과도 사실은 법조계에서 벌금형 정도가 유죄를 선고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예상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요. 예. 이번 위증교사 관련하여서도 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가지의 재판도 조금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도 1심이 진행 중인데요. 네.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역시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 얘기를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국토부 요구 혹은 뭐 협박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용도를 변경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럼 차후에 있을 대장동, 백현동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판결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뭐 다를지언정 혹은 같을지언정 그 부분은 당연히 재판부끼리 보게 됩니다. 예.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은 이른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건일지라도 그 판결의 내용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출석했던 증인의 증언 내용을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이증교사 혐의가 좀 유죄로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위증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사실 벌금형보다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2심에 이르러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볼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양형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도 오늘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심에서 아마 법리 다툼이 치열할 텐데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통화 면담 뒤에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무죄로 봤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김진성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지를 다 미리 알고 숙지하고 왔다는 것이고요. 또 변호인과 통화를 후에 이제 진술서를 썼다는 것인데 그 진술서가 이제 재판부에서는 통화는 했지만 그것은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내가 부를 증인에게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곧 허위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라라는 직접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어권 보장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다른 일반 국민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변호사는 언제든지 나와 유리한 증인에 미리 접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당신에게 물어볼 증인신문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교부를 한다 하더라도 또 그 해당 질문에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체크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방어권 보장의 범위 내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동종선과 문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전과는 없지만 네. 무고죄로 2003년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위증과 무고가 동종 범죄라면서요. 동종범죄죠. 이 사법기관 또 수사기관을 속인 거지 않습니까? 국가의 법적 질서를 혼란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증과 무고는 같은 유의 범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증 교사로 이전에 처벌받은 것은 아니지만 무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증, 무고는 같은 동종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봅니다. 네. 지금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증을 했다고 유죄를 판단했고요. 네. 사법기능을 방해했기 때문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김진성 씨가 스스로 위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교사한 사람은 없는데 위증을 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교사범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언을 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도 위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있고요. 위증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증 자체도 무죄고 그래서 위증 교사범도 무죄다라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이상 위증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모순된 판결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항소심에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김진성 씨에 대한 진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불러서 왜 위증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재명 대표와의 이러한 통화가 본인에게는 그 위증과의 연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충분히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심에서 반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출산 소식을 전한 모델 문가비 씨의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정우성 씨가 밝혔던 결혼관이 재조명되면서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모델 문가비가 SNS를 통해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결혼 여부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을 냈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11년 전 인터뷰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에선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평소 난민 문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온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며 제3자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평범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일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 정우성은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참석하며 혼외자 인정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혼외자 사실이 알려진 배우 정우성에게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는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지나친 추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정우성에게 1년 넘게 열애 중인 연인이 있는데 이 여성은 비연예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마을버스가 도로로 나온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13살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5톤 화물차가 내리막을 질주해 안전 난간을 뚫고 5m 아래 편도 3차선 도로에 추락했습니다. 마침 아래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 2차 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전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며 터널 방향으로 접어든 차량 행렬. 도로 오른쪽 언덕에서 도로 방향 내리막을 따라 4.5톤 화물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안전 난간을 뚫고 차량 앞머리가 5m 아래 도로를 수직으로 들이받습니다. 난간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운전자도 차량 밖으로 튕기면서 도로로 추락합니다.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봐서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2차 피해는 없었지만 모든 차량이 멈춰 도로가 막혔습니다. 사고 목격자가 다른 차량을 양옆으로 유도하면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뚜렷한 제동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좀 굴러간 흔적은 있어요. 타이어 끄적 흔적은 있어요. 제동 흔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경찰 관계자는 실린 화물이 2톤 정도로 과적 상태는 아니었고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제 문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문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며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논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학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입시가 다른 대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시 전형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가 끝나는 다음 달 26일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유족이 별도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열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 부정과 사죄 거부가 계속되는 한 추도식은 파행적인 개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사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사도시의 산 중턱에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유족들은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달랩니다. 이곳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숙소터입니다. 이번에 별도로 마련된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날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했던 주일 한국 대사는 이번 한국 측 추도식에서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이 추도식이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초에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으로 매년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등재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도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했지만 이마저도 야스쿠니 참배를 한 극우 인사를 보내 논란을 키웠습니다. 추도사 어디에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사죄와 관련해서도 대상조차 애매한 애도라는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その戦略はなしにして目の前の人のこと目の前の人の人権をきちんと考えれば謝罪の言葉は出てくるはず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마련한 추도식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韓国側の追悼式欠席の理由についてご説明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が、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이 강제 노역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사도광산 추도식은 이후에도 계속 파행적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사도시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오는 등 외교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측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는 유족들과 별도 추도 행사를 개최한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측과 참석 인사나 추도사에 대한 합의도 없이 추도식 날짜부터 정하고 유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데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우리 측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도 일본의 뒤통수를 맞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최고위 자리에서 직접 외교당국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며 어렵게 회복한 한일 관계가 다시 나빠질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단일성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면에서 일본 외교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외교 책임론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어서 외교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와 관련해서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섀도우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장성 1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될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전에 합리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확전을 막는 게 트럼프 당선인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나선 마이크 왈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크라이나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here is all of this escalation going?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and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need to end this conflict. 최근 우크라이나 확전이 북한군 파병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하면서도 이젠 맞대응이 아니라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and then what's the framework of a deal. And that's what we'll be working with this.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낙마한 뒤 민주당 인사들은 다음 부적격자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지목했습니다. 7년 전 성폭행 의혹과 소령 출신이 국방부를 이끌 수 있는지 자격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He never commanded a unit. He never commanded a company, let alone battalions, brigades, or whole armies. He was a platoon leader. He served at a very low level in the military, and he wasn't charged. He wasn't even kind of charged in this. There was no crime committed. The police dropped everything. It's what's unfortunate in today's world. You can be accused of anything. CNN은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차원의 검증과 혹독한 청문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스볼라가 휴전 합의에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60일간 과도기를 갖는 것을 골자로 휴전안에 합의하기 직전이라고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 역시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시한 헤스볼라와의 휴전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서 조정해야 할 일부 세부 내용들이 남아있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기를 이용해서 유세한 혐의로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대변인이 3회에 걸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원가 절감에 급급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구루 기자입니다. 바다 너머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뚫고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곳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지난 10일에 이어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 폭발음과 연기에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화재 당시 제품 생산엔 차질이 없을 거라며 9일 만에 공장을 복구해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재가동 사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시험 운전 단계에서 용융로 외부가 손상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구를 서두르다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와 이념을 가지고서 포스코의 안전관리를 해왔었거든요. 지금은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관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거는 산만하게 되고 있고. 포항제철소에선 앞서 지난해 말 전기선 화재로 고로 가동이 멈췄고 올해 초에는 통신선과 석탄 운반 시설 등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로 폭발음과 충격파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난 진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포스코는 여지껏은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해 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설비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제철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잇단 2차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6시 반쯤 경기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부모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는데 아버지가 상의 없이 친형의 유고를 이장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으로 숨졌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채권 추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 이같이 밝히며 이번 주 신변 보호 조치 등 채권 추심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추가 지시를 내리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인 9월 9일 지인이 경찰에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경찰은 46일 만인 지난달 25일에야 수사에 착수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글날 경축식 축하 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려 논란이 됐던 KBS와 KTV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와 KTV에 대해서 법정 제재 가운데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을 통해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읒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끈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허 전 감독은 모두가 축구협회의 환골탈태를 바라지만 거대한 장벽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면서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치러지며 4선 도전이 유력한 정몽규 회장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고 누군가는 이 추락을 멈추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우리 축구를 다시 살려내는데 작은 미랄이지만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후진들, 정말 똑똑하고 해외 경험도 있고 유능한 저희 후배들, 후배 축구인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해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하루 동안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내일 오전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대구는 10도로 출발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2도, 대구는 13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곳곳에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지난 2019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측근 김진성 씨가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 가운데 일부는 거짓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시장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KBS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홀로 남는 이 대표로서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며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김 전 시장의 말을 들었다는 건 실제 김 씨의 기억과 어긋나는 말이었단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위증이 이 대표가 종용한 결과라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김 씨에게 필요한 증언 내용을 전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한 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와 접촉할 당시 이 대표로선 김 씨가 실제 재판에 나와 증언할지 어떤 부분을 위증할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도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것만으로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였다는 건데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도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무렵 김진성 씨와 통화한 뒤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김 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한 점, 또 검사 사칭 사건으로부터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단 겁니다. 또 이 대표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한 부분을 거짓 진술 요구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빼고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한 점 등도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대표가 김 씨 위증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유죄 전망이 많았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예상 밖의 무죄가 선고된 데에는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이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있는 그대로 기억해달라거나 없는 사실 만들 필요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무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녹취록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통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표현을 볼 때 증인의 기억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담긴 이 대표의 여러 발언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오래전 일에 대한 기억을 있는 그대로 되살리고자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일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시 통화 내용에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구체적으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발언은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건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데다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받는 재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서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많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데다 위증교사를 포함해 현재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차기 대권주자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불복해 2심에서 첨예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도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선고한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백현동 의혹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증인만 100명이 넘어서 1심 선고까지 오래 걸릴 전망인데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2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관련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 5개를 소화하고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부담을 다소 덜긴 했지만 사법 리스크 우려는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건 자신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사실상 친윤계를 저격했습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과 공개 설전을 벌인 뒤 날선 반응을 내놓은 건데요. 계파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말을 아껴온 한동훈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언급을 자제했지만 일부러 이슈를 키워 당대표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더는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무리한 공격과 협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히 명태균 리스트 등 관련자들이 자신들 이슈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도 의심했는데 사실상 친윤계를 직격한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 비판 글에 작성자를 색출하라는 주장 자체가 황당하다는 비판도 같은 취지로 읽힙니다. 이 같은 한 대표 발언은 지도부 회의에서 친윤계가 자신을 공개 저격하고 나선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린 동명이인이 8명이란 친한계 해명에 의구심을 표하며 한동훈 사퇴 같은 글을 쓰면 고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캐물은 겁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라고 쏘아붙였고 설전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 전 최고위원을 향해 팩트체크도 안 하고 이야기하느냐는 비판과 최고위원이 말하는데 왜 끼어드느냐는 발언 등 친한 친윤계 간 고성이 오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날 여당은 분열상을 여과 없이 드러낸 셈인데 자칫 야당의 특검 공세에 이탈 흐름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합병에 전문가 등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허위 사실로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언론에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명 씨를 모른다고 꼬리 자르게 하는데 사실대로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 A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A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를 안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장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남편과 공모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고의성이 드러나자 남편도 포함해 A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다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숨지게 한 이유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지난 10일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바다 너머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뚫고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곳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지난 10일에 이어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 폭발음과 연기에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화재 당시 제품 생산엔 차질이 없을 거라며 9일 만에 공장을 복구해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재가동 사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시험 운전 단계에서 용융로 외부가 손상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구를 서두르다 안전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와 이념을 가지고서 포스코의 그 안전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지금은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 관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거는 산만하게 되고 있고. 포항제철소에선 앞서 지난해 말 전기선 화재로 고로 가동이 멈췄고 올해 초에는 통신선과 석탄 운반 시설 등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로 폭발음과 충격파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난 진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포스코는 여지껏은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해 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설비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제철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딴 두 차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부터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시행합니다.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 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 소식을 전한 모델 문가비 씨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정 씨가 밝혔던 결혼관이 재조명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모델 문가비가 SNS를 통해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결혼 여부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을 냈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11년 전 인터뷰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에선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평소 난민 문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온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며 제3자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평범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일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 정우성은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참석하며 혼외자 인정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녁 7시 15분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마을버스가 도로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13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도로 중간을 턱 막고 있고 뒤로는 차가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수원시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 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쳤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레일러가 이게 꺾인 상태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한 1km 정도 정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와 냉장고, 난방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이 다음 달 초에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반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유족이 별도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열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 부정과 사죄 거부가 계속되는 한 추도식은 파행적 개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사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사도시의 산중턱에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유족들은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달랩니다. 이곳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숙소터입니다. 이번에 별도로 마련된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날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했던 주일 한국 대사는 이번 한국 측 추도식에서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이 추도식이 돌아가신 한국인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초에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으로 매년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등재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도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했지만 이마저도 야스쿠니 참배를 한 극우 인사를 보내 논란을 키웠습니다. 추도사 어디에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사죄와 관련해서도 대상조차 애매한 애도라는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その戦略はなしにして目の前の人のこと目の前の人の人権をきちんと考えれば謝罪の言葉は出てくるはず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마련한 추도식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韓国側の追悼式欠席の理由についてご説明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が、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이 강제 노역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사도광산 추도식은 이후에도 계속 파행적 진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사도시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오는 등 외교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측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는 유족들과 별도 추도 행사를 개최한 배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측과 참석 인사나 추도사에 대한 합의도 없이 추도식 날짜부터 정하고 유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데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우리 측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도 일본의 뒤통수를 맞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최고위 자리에서 직접 외교당국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며 어렵게 회복한 한일 관계가 다시 나빠질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단일성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방면에서 일본 외교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외교 책임론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어서 외교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방산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는 함께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기념 촬영을 위해 대기하던 안와르 총리가 내년 우리나라 에이펙 개최 도시를 잘못 말하자 경주라고 알려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9일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도약과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겁니다.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 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교체 사업 등에서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 타결을 목표로 한 말레이 FTA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러북의 군사협력 심화에는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히토류 매장량 세계 9위로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말레이시아와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는 양해각서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는 서방국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겨냥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자국 관영 언론에 말한 내용입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경우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러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젤렌스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데 한국까지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미국의 적들 가운데 누구에게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험 메시지로 읽히는데 언제든 신형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 том числе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이처럼 러시아가 연일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주는 서방국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acron said is that we should not set and express red lines.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do not discard any option. 독일은 확전 우려를 이유로 미사일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러시아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AI 유도 드론 4,000대를 지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해리스 부통령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함께 퇴임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면서 2년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더 힐은 현직 주지사인 게빈 뉴섬은 주 법에 따라서 3선에 도전할 수 없다며 민주당 우세 지역이자 해리스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강버스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한강버스는 해상시험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강 수상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에 승객 194명을 태울 수 있는 150톤급 여객선으로 서울과 한강의 풍광을 담아내기 위한 파노라마 창문과 잠수교를 지나기 위한 납작한 선체가 특징입니다. 내부엔 카페테리아가 있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고 자전거 거치대도 설치됐습니다. 한강버스는 한강에 단순히 배 몇 척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없던 서울 시민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하나 더 생겨나게 됩니다. 한강 바깥의 표정도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침 식사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한강버스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배터리와 관련해 4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배터리 모듈과 시스템 항목 시험의 대기자가 밀려 검증이 늦어지면서 의혹에 시달렸는데 진수식에도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오 시장은 직원들의 마음고생을 의식한 듯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요금은 3,000원으로 대중교통 환승 할인은 물론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이제 해상시험과 시운전 등 남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마친 뒤 내년 봄 한강에서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경남 사천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내린다는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지난 6일부터 18일 사이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32%로 나타났고 내릴 거라는 전망은 25%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다음 반기의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 전망보다 우세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 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내일 제8차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제시하는 주요 교육정책 방향입니다. 현재 초, 중 등 고등, 평생교육 등 각 분야 과제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최종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연구 사업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연구원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산대학교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연구원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 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임신을 이유로 연차와 출산 휴가를 사용하자 병원 측이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날씨가 참 온화했습니다. 네, 이제 12월이 코앞인데 겨울이 오는 게 맞나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네, 내일 하루 동안 남해안에는 최고 60mm, 제주도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내륙 지역에서도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 거리에 낙엽이 많이 쌓이겠네요. 근데 비에 젖은 낙엽은 빙판길만큼 미끄럽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낙엽이 빗물에 젖으면 도로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비 오는 날에 발생하는 수막 현상과 비슷하거든요. 이러면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차에 쌓인 낙엽도 바로바로 치우셔야 하는데요. 낙엽 속 산성 성분이 차체 도장면을 변색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엔진룸에 낙엽이 들어간 상태에서 차량 과열이 발생하면 낙엽에 불이 붙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행 중에 낙엽이 전면 유리에 붙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출발 전에 낙엽을 모두 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찬 공기도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6도나 낮겠고요. 모레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울에서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새벽부터는 강한 눈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